오만 보살이 상주한다는 불교 성지 오대산. 보조 진울 스님의 정해 쌍수 가풍이 면면히 이어지는 곳이다. 문수동자의 설화가 곳곳에 배어있는 상원산은 오대산의 상징인 문수도량이다. 화엄경에서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부처님을 대신해 설법자로 등장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최초 37일 동안 설하신 가르침이 화엄경이다. 그러나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어 아무나 볼 수 없었다. 이 이야기는 방대한 화엄경을 완역 출판하고 젊은이들을 화엄의 빛으로 인도했던 화엄학의 대가 오대산 선각자 탄허 스님의 이야기이다. 종교의식에는 그 종교의 핵심 사상이 녹아있다. 사찰에선 아침 저녁 예불의식 뒤에 반야심경을 봉송한다. 화엄 성중을 향해 반야심경을 하는 것은 왜일까? 부처님께서 최초 법문인 화엄경을 설하실 때 가르침을 받들고 수호하던 이들이 화엄 성중이다. 한국의 화엄 성중 신앙은 화엄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한 200여 년 정도 흐른 뒤에 비로소 이제 어떤 사상적으로 제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께서 화엄경을 세상에 전파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는 사실은 그 사상의 그 밑바탕에 화엄경이 깔려 있어요. 그 화엄경으로서 한국 불교 사상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실은. 대장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궤도를 따라 도는 정대불사도 화엄 사상에서 나온 불교 문화다. 백두대간의 중심에 위치한 강원도 오대산.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비롯해 너른 산 전체가 화엄의 도량이고 성지다. 화엄 10차를 비롯해 전국에 화엄 사찰이 많지만 오래전부터 오대산은 화엄 불교의 성지로 구도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대산 최고봉의 이름인 비로봉도 화엄경 비로자나 부처님 명호에서 비롯됐다. 정멸보궁은 비로봉에서 흘러내린 산맥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남북 4대에 각기 1만 보살과 500나흔이 정멸보궁을 향하고 있다. 화엄경을 상징하는 가람의 배치다. 오대산 불교는 한국의 그 불교 문화와 불교 사상, 수행 전통이 하나로 연결된 하나의 표본적인 그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불교 사상 또는 수행 문화, 또 불교의 기층 문화 이런 것이 원흉정으로 종합된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때 고승 자장 스님은 당나라에서 화엄경을 배우고 돌아와 오대산으로 들어온다.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끝내 문수보살을 친견하지 못한다. 상원사에 전해지는 세조와 문수동자의 이야기도 색신으로 열애를 보려 하면 결코 볼 수 없다는 금강경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 선종과 교종이 둘이 아닌 오대산 불교의 화엄 가풍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조사선적 하나 이게 이 선수행을 수행론의 중심에 두고 이론적으로 화엄이 신라 때부터 쭉 주류적 흐름으로 행성해 오는 이 가풍을 하남 스님께서 개성했고 탄허 스님께서 바로 하남 스님의 그런 지도지청과 또 성교 겸수적 또 내지는 정의 쌍수론적 하나의 가풍을 개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화엄경. 그러나 화엄경은 오랫동안 한문 경전뿐이었다. 어디서 문장이 끝나고 시작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한문 경전이었다. 한자를 안다 해도 해석이 쉽지 않았다.
남의 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쉽게 이해하려면은 토를 잘 달아야 된다라고 스님께서는 아주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토를 하나하나 다는데 정말 그 뛰어난 물리를 가지고도 하나하나 함부로 달지 않고 정말 심사숙고하고 천착을 여러 번 하시면서 토를 하나씩 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토를 잘 달아놓으면요, 한문을 반은 해석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워낙 방대해 화엄경 번역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탄허 스님은 평생을 화엄경에 바쳤다. 화엄경을 번역하고 화엄경을 설했다. 화엄경 80권뿐 아니라 통현장자의 화엄론 40권, 청량국사의 150권 소초를 포함한 화엄학을 집대성해 번역 출판한 것이다. 개인의 혼자 힘으로 이루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 번역에만 10년, 출판 작업에 다시 7년, 17년이 걸린 대작 불사였다. 탄허 스님은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그 방대한 양의 경전을 번역할 수 있었는가? 한글 경전을 편찬하는 동국 역경원이다. 컴퓨터를 비롯해 첨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전문 역경사로 구성된 역경원에서도 한문으로 된 대장경을 번역하는 일은 지금도 쉽지 않은 작업이다. 탄허 스님의 번역 작업을 받쳐준 것은 선정의 힘이었다. 선지로 경을 보고 삼매의 힘으로 경전을 번역했다. 탄허 스님이 보인 번역의 효율성, 그것은 선정의 힘이었다. 일상생활이 그거는 직접 가서 친견해본 분들 똑같은 것을 다 느끼시는데 딱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시게 되죠. 얘기를 하시게 되면은 언제나 스님은 정에 계셔요. 이게 공양 시간이 지내고 나서 스님 방을 찾아갔던 제자들이 다 놀라는 것이, 그리고 가서 보면은 딱 앉아서 정에 들어 계시는 거예요. 정에 들어 계시. 탄허 스님의 역경은 승가 교육에 크게 기여했다. 조발심 자경문부터 능엄경까지 승가 교육의 기초부터 대학 수준의 경전을 모두 토를 달고 번역해 놓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다.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행원력이 이루어낸 업적이었다. 탄허 스님은 화엄경을 비롯한 불교 경전뿐 아니라 내외 경전 44종을 번역했다. 수많은 경전을 번역한 탄허 스님의 뜻은 인재교육에 있었다. 알았어요? 네. 이전까지 대부분의 승가 교육은 전통 강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지금과 같은 한글 해설서도 없던 시절, 학생들은 한문 경전과 씨름해야 했다. 탄허 스님은 인재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선각자였다. 승가대보다 4반세기나 앞선 1956년 오대산 수도원으로 시작된 탄허 스님의 교육불사는 평생을 일관해온 지향점이었다. 심생면지 주생신이라 마음 나는 것이 문득이 죄가 없대. 한 생각 남은 것이 죄가 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한 생각 없으면 죄가 없다 이 말이야. 응? 대부분의 큰 스님들이 사자좌에 앉아
주장자를 내리치며 개송 읊던 시절 천생에 단어 스님은 백묵가루를 마시며 칠판 강의를 했다. 이렇게 돌려버린다 이거. 전생에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 갚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다 해결이거든. 이 시대 최고의 강백이며 화엄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무비 스님도 단허 스님께 화엄학을 배웠다. 스님은 당신 공부 못지않게 정말 그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셨고 기회만 되면은 어떤 멍청이라도 가르치고 싶어 했고 정말 그 머리가 좋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그 도제 양성에 대해서는 참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학자에 머물지 않고 잃어버린 한국의 상고사를 복원해낸 민족사학자 신백강은 단허 스님을 이렇게 기억했다. 인재 양성의 목표는 단순히 불교 인재 양성이 아니라 이 나라의 통일과 통일 이후에 참 민족이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이 이 화합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진 그런 인재를 동양사상을 바탕으로 양성하겠다. 그것이 그분의 인재 양성의 철학이었어요. 이게 어떤 게 맞아요? 단허 스님의 강의는 젊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제가 볼 때는 이학년 같아요. 그렇죠. 푸른 나이에 단허 스님을 만나 기업가로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단허 스님을 그림자처럼 모신 유발 제자들이다. 저희들한테 자랑한 것 같아요. 이학년을 또 어떤 분이 이걸 주더라고. 그분들하고 같이 듣고 싶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시고 가서 중국집에 그게 그 이름이 무교동에 있는 대려도. 대려도에 같이. 근데 이경 박사도 같이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밤을 새웠어요. 그런데 그 고귀한 분으로 열었는데 그런 걸 참 소탈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젊은 사람들을 참 그렇게 좋아하셨고, 그래서 밤새도록 묻고 답변하고, 또 그것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2, 3일 동안 한평여관이라는 데를 또 모시고 가서 우리가 밤을 새워서 얘기를 듣고 또 여쭙고 듣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첫 순간이 만나는 그 인연이 너무나 하여튼 감격적이었다랄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좌우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계에도 단허 스님의 제자들이 많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화가 방혜자 화백도 청룡사에서 단허 스님께 화엄경 강의를 들었다. 그 당시 들을 때 놀라웠던 거는 도가와 그 부처님 말씀과 유교 사상을 그렇게 비교해 가시면서 그 칠판에 쫙 쓰시는데 와, 그게 환희롭게 보였어요. 어떻게 인간의 머릿속에 그렇게 두뇌 속에 저장된 그것을 저 컴퓨터보다, 그때 컴퓨터도 없을 때지만 컴퓨터보다 더 그렇게 간직하고 계신가,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을. 유불선 3교에 통달한 동양 사상의 석학으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대강백 단허 스님의 불교 인연은 오대산에서 시작됐다. 일제 말기 암울한 시대였다. 오대산에는 한국 불교의 거목 하남 스님이 주석해 있었다. 한학을 익히며 배움에 목말라 있던 단허 스님은 19세부터 하남 스님과 편지를 주고받게 된다. 젊은 선비와 하남 스님의 서신 왕래는 3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단허 스님의 생가 마을이다. 단허 스님은 이곳 김제군 만경리에서 1913년에 태어났다. 유학자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다.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아버지 김홍규는 자금책으로 활동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탄어 스님 징조 할아버지가 아주 거부였어요. 김제만경에서 약 쌀로 2만 석을 했던 그런 거부인데, 아버지가 17살 때부터 독립운동을 하시느라고 그 많은 재산을 전부 다 탕진을 했습니다. 처가집은 토정선생 16대 종손 집안의 그 딸이었고, 탄어 스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다 가정이 파탄이 되니까 탄어 스님이 그 집안에 대릴사위 겸 유학을 간 겁니다. 어려서부터 무슨 책이든 손에 들면 백독이 기본이었다. 남다른 학구열은 그를 오대산으로 인도했다. 속가에서 유교와 도교 경전을 두루 섭렵했으나 근원적 질문에는 답을 얻지 못했다. 오대산에 들어올 때는 하남 스님을 만나고 돌아갈 요량이었으나 입산 한 달여 만에 삼위계를 수지한다. 출가 사문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때 나이 22세, 한학에 밝은 준비된 수행자였다. 입산 후 3년 동안 탄어 스님은 일체 문자를 보지 않았다. 참선에만 매달려 있는 제자에게 스승 하남 스님은 화엄경 보기를 권했다. 줄탁 동시 탄어 스님은 화엄경을 보다가 등골이 시원해지는 오도의 순간을 맞는다. 하남 스님이 얼마나 탄어 스님을 총애했는지 경봉 스님께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나 있다. 경봉 스님 같은 이는 저한테 이러시는 말씀이, 탄어 죽는 날 한국 불교 300년이 뒤져진다. 너그 스님을 300년만 더 살으라 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대요. 그러나 스승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스승 하남 스님이 열반에 든 것이다. 의발을 전하며 화엄경 현토를 유촉했다. (1956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개혁을 외치는 혼란의 시기였다. 불교계도 조용하지 않았다. 비구 대처간의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정화불사에 대한 탄어 스님의 성찰은 도제양성으로 이어졌다. 5년 과정의 수도원생은 대학 수준 이상의 고급 인재만 응시할 수 있었다. 믿음과 계율, 선정을 통한 지혜의 실천이 교육 목표였다. 탄어 스님이 그때 강의하신 것은 등원경, 도자, 도덕경, 영가지, 또 주역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다른 대성기신론 같은 그런 걸 화엄경도 약간 곁들여서 하시고, 전폭적으로 여러 가지 유교, 불교, 도교 할 것 없이 동양학 전반을 믹사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수도원생의 의식주 일체 경비는 사찰에서 부담했다. 그러나 너나 없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다. 당시 채공 소임을 보았던 인보 스님은 그때를 이렇게 기억한다. 반찬 같은 거는 이제 뭐 봄이면은 저 북대나 비로공에 가가지고 이제 곰치라든가 뭐 장강나물이라든가 이런 걸 뜯어다가 이제 매달아 가지고 그걸 이제 반찬으로 주로 썼고, 그다음에 뭐 주로 이제 김치하고 뭐 이제 무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제 반찬으로 해서 먹었죠. 밥을 하더라도 항상 그 보리쌀을 삶아요. 예, 보리쌀 삶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옥수 같은 것도 이제 탁에서 덜어 넣고, 예, 그래가지고 뭐 쌀은 뭐 하여간 3분의 1 넣을까 조금 넣고, 그냥 뭐 맨 보리고 하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뭐 옥수밥 하다시피 그래 감자 같은 것도 많이 넣고 이랬습니다. 이게 무언가? 대처승 쪽에서 소송을 걸었나 봅니다, 스님. 월정사 관리권에 대한 소장입니다. 월정사 관리권이라. 예상했던 일이야. 그보다 식량난이 더 걱정이구만. 원주는 뭐라던가? 이젠 감자도 다 떨어지고 당장 내일부터는 옥수수 죽이랍니다. 식량난이 문제였다. 오대산 수도원이 해체되고 상좌가 주지로 있는 삼척 영은사로 옮겼다. 전답이 많아 식량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영은사에서 수도원이 계속된다는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30여 명의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탄어 스님은 영은사에서 약 1km쯤 떨어진 일소굴에 주석했다. 화엄경을 강의하며 첫 번째 번역서인 육조 단경과 보조국사 법어를 펴내기도 했다. 화엄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수련원생들의 필독서였다. 화엄경 번역도 이곳 영은사에서 시작됐다. 탄허 스님이 현토 번역하면 수도원생들이 직접 등사로 밀어 강의 교재로 사용했다. 저도 그 영은사에 딱 들어갔을 때에 행자잖아요. 행자인데 공부하러 출가를 했기 때문에 공부가 우선이다 그래가지고 행자인데 화엄경을 강의하시는데 들어와서 청강을 하도록 허락을 하셔요. 우리나라에 그런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네, 그러고 나서 공양주를 하면은 공양주는 아침에 점심 공양까지 지어놓고 가서 화엄경을 듣고 그래서 스님께서 영은사 3년 생활을 전부 점심을 찬밥을 드신 분입니다. 명성 스님은 대학 시절 일소굴에서 탄허 스님께 장자를 배웠다. 탄허 스님 하면은 이제 학문에 통달해가지고 아주 박식이다.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박식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가요. 아주 그 강의를 해도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십니다. 남의 말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장자를 자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을 하기를 장자가 와서 강의한다 하더라도 탄허 스님을 못 따라간다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어요. 월정사 조실 겸 주지였던 탄허 스님은 1962년 다시 월정사로 돌아온다. 제자가 마련한 방산굴에 머물며 주지 소임은 상좌에게 맡겨놓은 채 화엄경 번역에 전념했다. 그러나 탄허 스님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고 그만큼 소임자들은 경계에 끄달렸다. 모여가지고 그때 월정사 이제 주지 문제를 시끄럽고 할 때, 그래 제가 한 번은 깨놓고 노선인데 그랬어요. 스님 맨날 뭐 노선이 우리 스님 도둑놈이라고 뭐 하시면서 뭐 모실 모르고 뭐 있어요. 뭐 내가 뭐라고 좀 불평을 몇 마디 하셨어. 하니까는 야 이놈아, 바닷물에는 고래같이 덩치가 큰 고래도 살고 잔고기도 살고 그래야 그것이 바다지. 응? 큰 고기만 고래만 모아놓으면 그게 바다요? 그럼 시내문에는 장고기만 살지 큰 고기가 어떤 못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거기 지금도 머리에 그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영은사에서 월정사로 돌아온 지 불과 2년 만에 탄허 스님은 원고지 6,000매 분량의 번역을 완성했다. 부정하게 그냥 흘려서 넘어서 이렇게 부정하게 안 써요.
희미하게 쓰지도 못해. 왜 그렇게 어려운 번역 불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화엄경을 세상에 유포하는 것이 부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라고 대답했던 탄허 스님. 한자 한자 써내려간 번역 원고가 쌓여갔다. 그러나 크고 작은 장애가 잇따랐다. 원고를 정리할 때는 아무 탈이 없다가 다 정리해가지고 차곡차곡 이제 생겨서 떡하니 이제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가서 보게 되면 다 번져가지고 그 원고가 다 이제 못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러놓으니까 이제 크게 상심을 하셔가지고 이제 108집을 순방을 해서 그 이제 주어진 시주금을 가지고 잉크하고 원고지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다 데려가 뒤부터는 이제 잉크가 벌지 않고 해서 다 이제 탈고해가지고 그 대방광물 화엄경 함론이 발간되게 된 것입니다. 탄허 스님은 중벼슬은 닭벼슬보다 못하다며 명예나 감투쓰기를 마다했지만 동국대학교 선원장으로 추대되어 근 10년 동안이나 자리를 지켰다. 저녁 8시만 되면 무조건 잠자리 들으셔. 12시만 되면 무조건 딱 일어나셔. 일어나시면 방이 워낙 우풍이 세니까네 이불을 이렇게 덮어 쓰고 앉아가지고 그냥 정진을 하는 게요. 꼼짝 않고 정진을 하셔. 예불 보고 내려와서 고향 준비를 해가지고 한 6시 고향 들으면 6시 고향 딱 하시면은 그때부터 손님 오기 찾아오기 시작해.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또 차 시봉을 내가 하는 게요. 손님이 오니까네 차를 이제 그애가 이제 드리고 옆에 차 시중을 하셔. 그럼 이제 11시 다 반 되면 점심을 드시고 또 하루 종일 손님 대고 뭔 말씀이 그렇게 막 하시는데 하루 종일 해도 하루 종일 그거 뭐 끊지 않고 계속 하셔 법문을. 대학 선원은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었다. 젊은 인재들이 대학 선원으로 모여들었다. 이 속에 그 당시 하신 말씀을 거의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마 해설을 써도 될 정도로 토를 다는 것부터 그때 동원되는 유학적인 말씀 또 서양의 철학까지도 다 말씀하신 걸 기록을 해놨습니다. 법히 선열식을 드릴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양반은 잠도 별로 없으시고요. 없고 아주 법의 기쁨만 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려는 사람만 있으면 막 하나라도 가지고 막 분별하고 합니다. 그 보통 분이 아니에요. 타고난 분이에요. 그런데 들을 인물이 많습니까? 어디 이러죠. 1970년 3월 탄허 스님은 부산 삼덕사로 내려간다. (10년) 동안 공을 들인 화엄경 번역이 완성된 것이다. 원고지 분량만 6만 5천 장, 1톤 트럭 한 대분이었다. 이곳 삼덕사에서 화엄경 번역 원고의 교정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처음에는 한 1년 반을 하려고 했었는데 용맹정진으로 아침 먹기 전에 새벽에 하고 아침 먹고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밤까지.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거기다가 그 원전을 이제 대조를 하시죠. 이제 그런데 이제 원전을 누가 낭독 번역 원고를 낭독하면은 나는 원전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큰 스님께서 단한 큰 스님이 이제 만년필로 수정을 하셨죠. 그렇게 하기를 6개월간 했습니다. 그 원고가 그때 말씀 듣기로는 뭐 용달차 한 차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다 읽었죠, 혼자서. 제가 이제 혼자서 읽으면은 큰 스님, 우비 스님, 통강 스님, 이제 각성 스님들이 이제 이렇게 네 분이서 그 책을 보시고 저는 이제 원고를 계속 읽고 그러면은 빠진 글씨나 뭐 틀린 번역이나를 이제
네 분이서 이제 그렇게 잡아내시고 그러셨어요. 지금 탄어 스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화엄경을 강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화엄경은 한문 경전뿐이었다. 유불선 경전을 강의하는 것도 화엄경으로 이끌기 위함이니 탄어 스님에겐 화엄경 출판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였다. 그러나 화엄경이 출판되기까지 온갖 장애와 고난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출판 작업을 위해 상경했지만 머물 곳이 없었다. 청룡사도 임시거처 가운데 한 곳이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지만 편집 작업을 하기에는 공간이 여의치 않았다. 보문나냐와 석파정을 전전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대원암의 원고를 풀었다. 화엄 경합론의 출판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강행군이었다. 여기 39년 만에 처음 오네. 여기서 한 10여 명이 생활했는데 여기가 사진 식자기 조판 시설이 있었는데 여기 있었고, 여기 임법당 부처님은 여기 모셨고, 이곳은 이제 그 임법당이면서도 이 안에서 생활했는데 저쪽 부분에 저쪽에 이제 방이 두 칸이 또 있었습니다. 저쪽에는 기계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식자기라고 해서 그 당시로는 신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대 동원해서 저쪽에서 작업을 했는데 기술자가 주야간 3교대를 했으니 약 9명, 함대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저기서 거의 숙식을 하다시피 하면서 조판을 했고 또 그 옆에 인화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공간에는 이제 임법당 겸 부전스님, 또 기타 대중, 공양주 채공보살 이쪽, 또 저도 여기서 생활하고, 이쪽이 부엌 겸 또 마루가 하나 있어서 수정팀이 있었는데 수정팀에도 아가씨들이 한 5명.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총 한 20여 명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살았습니다. 한 1, 2년 동안에. 출판계가 낮자 조판을 하고 있던 그 시절, 탄어 스님은 화엄경 출판을 위해 국내 처음으로 사진 식자기를 도입했다. 화엄 경합론 번역 출판에는 종단이나 공공기관의 원조가 일체 없었다. 번역부터 출판까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어렵사리 조판 작업까지 끝냈으나 막상 출판 자금이 없었다. 난제였다. 500지를 출판한다 해도 1,8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구만. 예, 그렇습니다. 스님, 제 생각입니다만 신문에 광고를 한번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출판을 하면 사겠다는 예약 광고를 내는 겁니다. 미리 예약금을 받는다는 거죠. 예약금을 받아서 출판을 한다? 그렇습니다, 스님. 사전 예약제로 출판을 하자는 거죠. 이 사람 이제 출판적이 다 됐구만. 예약 출판제는 기대 이상이었다. 출판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화엄경 80권에 통현장자의 논 40권, 청량국사의 초 150경권을 합한 신화엄 경합론은 총 47권을 한 질로 역사적인 출판을 하게 된다. 드디어 1600년 한국 불교의 중심 사상, 화엄학을 집대성한 신화엄 경합론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신화엄 경합론을 번역 출간한 공로로 인천문화상과 은관훈장을 받기도 했다. 출판 이후 탄어 스님은 인재 교육에만 심혈을 기울일 수 있었다. 화엄경 출판을 기념해 화엄경 특강이 이어졌다. 깨달음의 진수, 화엄경의 세계로 이끌 수 있었다. 1982년 월정사에서 석 달 동안 이어진 화엄 특강 법회는 대성황이었다. 천안통으로 찬물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셨으니 그러면 육안으로 마실 때는 84,000걸러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이승성이니라. 4장을 이미 열고 2장을 이미 절복했으나 영구히 재단치 못하면 이것이 이른바 보살성이니라. 그 이제 그 월정사의 강의가 이제 시작된 것도 그때 그 저기 전국에서 학인 스님들이 아니고 학인 스님들을 지도할 수 있는 모두 그런 스님들이 한 100여 분이 모이셨어요. 선방회에서도 뭐 저거 하시고 그러니까 수준이 그냥 큰 스님 말씀대로 뭐 대학원 이상 수준의 스님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는 이렇게 엄청난 이런 책을 내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특강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우리가 모두 그렇게 큰 스님께 청을 드려서 그러면 이제 월정사에서 한철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탄어 스님을 인터뷰하려는 기자들의 발길도 잦았다. 참선하는 게 주가 아닙니까? 앉아서 정진하는 겁니다. 생각 없는 자리로. 생각 없는 공부가 그게 제일 큰 공부예요. 예. 생각이 있는 공부, 아는 것이 있는 공부는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일체 성인의 공부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없는 자리.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소부지가 되는 거예요, 성인은. 탄어 스님은 화엄경을 통해 희망 없는 시대를 비관하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젊은이들에게 열애와 다르지 않은 빛나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 하지만 화엄의 빛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탄어 스님의 진심은 종종 예지 능력에 가려지곤 했다. 탄어 스님은 미국 홍보본에서 개최한 세계 평화 고승 법회에 초대되기도 했다. 모두의 개성을 존중하고 모든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조화와 원융의 세계. 미국에서도 탄어 스님은 최고의 보험을 화엄경을 설했다. 아까 일중일체 다중일 이 한등잔이 천백등잔의 광명을 장애하지 않고 서로 함용해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체가 살아가지고서 낱낱이 개체의 광명이 우주에 꽉 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것은 개체가 죽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개체가 저쪽으로 가면 그 자기 개체가 없어지면서 저쪽 것과 자기 것이 한 덩어리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사무의 도리를 표현한 것이에요. 화엄하게. 사사무의 경지에서 우주를 품에 안은 탄어 스님이었지만 절이 없었다. 화엄경 출판 후 탄어 스님은 인재교육의 꿈을 구체화시켰다. 인재교육의 장으로 탄어 스님이 마련한 유일한 사찰이다. 대전이 개발되기 전이었다. 아무도 대전을 주목하지 않던 시절 탄어 스님은 과수원이었던 이곳에 터를 잡았다. 인재 교육에 대한 탄어 스님의 꿈이 깃든 곳. 요즘 자광사는 탄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도량 정비 사업이 한창이다. 자광사를 인재 교육의 1번지로 가꾸고자 했던 탄어 스님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노자 도덕경과 주역선해 세 권을 번역 출간한 것을 끝으로 탄허 스님은 본래 자리 오대산으로 돌아갔다. 청년도 따라올 수 없는 기백과 열정으로 평생을 일관했던 탄허 스님은 65세에 위암 선고를 받고도 할 일이 남았다며 향후 5년 동안 못다한 내외전 번역과 교육 불사에 매진했다. 그리고 당신이 예견했던 그날 방산굴에 몸을 뉘었다. 의외로 굉장히 평온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물을 수 있는 게 딱 그래서 스님 하던 고통을 느끼시니까 화두가 현존합니까?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하니까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예? 고개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냐면 스님 이 세상에 못다 하신 거는 명군이하고 저고 하여튼 이어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다 모든 분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마지막까지 옆에 있다가 마지막 다 스님들 가고 나서 나오면서 방산굴에서 삼배를 제가 딱 올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따라 삼배를 올리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아주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목이 실정 대성통곡했고 스님 대성통곡했고. (1983년 4월 29날) 세수 71세, 승납 49세로 탄허 스님은 치열했던 삶을 마감했다. 두류 만물, 삼라만상이 그대로 문수라했던 탄허 스님. 진제 차설아, 당신의 평생 공부가 오로지 화엄경 한 권에 있다며 화엄경을 최고의 보물로 여겼던 탄허 대종사. 화엄경이라는 보물을 세상에 전하고 스승과 나란히 화엄불교의 성지 오대산을 지키고 있다. 화엄의 빛으로 장엄하고 있다. 그 탄허 스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도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건 정말 이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소위 불국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염원 속에서 사부대중을 함께 이제 공부시켰고 이제 그런 정신이 곧 단기출가학교도 많은 사람들의 정신의 위안과 또 이제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다. 또 그것이 곧 이 사회를 갖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보살 행자의 모습으로 아마 거듭나게 만드는 그런 정신이 바로 단기출가학교에 그대로 개성돼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대산 불교의 중심 인물로 한국 화엄불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탄허 대종사. 화엄의 빛으로 경전을 번역하고 화엄의 빛으로 인재들을 가르쳤던 탄허 스님. 온 생을 살라 화엄의 빛, 깨달음의 빛을 펼쳐 보였던 탄허 스님은 탄허란 이름으로 우리 곁에 왔던 화엄경의 문수보살이며 보현보살이 아니겠는가.